인공지능이 탑재된 가정용 스피커랑 그 스피커가 또 TV를 컨트롤해주고 그런 그쵸, 식으로 그쵸.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. 전 조금 신경 쓰이는 게 얘가 계속 듣고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마이크를 항상 꺼놓거든요. 잘 좀 경계하게 되더라고요, 그거를. 그리고 뭐 친구랑 뭐 무슨 선글라스 봤는데 예쁘더라? 막 그런 얘기를 하면 갑자기 제 폰에 선글라스 네. 광고가 이렇게 올라와요. 그러니까 누군가가 AI가 내 이야기를 듣고 있어서 그렇지. 그거를 이제 커머셜하게 이용하고 있는 맞아. 상황인 건데 조금 우려되더라고요. 그러세요. 그러니까 뭐 최근에 가장 이제 논란이 됐던 건 이제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. 네, 결국은 그쵸. 사람들과 호흡하다 보니까 혐오를 배웠어. 혐오, 잘못된 네, 시각을 네. 가졌다. 데이터를 어떻게 콜렉트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뭐 편견, 선입견을 갖고 있는 데이터라면 그런 결과도 또 그렇게 나올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그런 체계가 좀 잡혀야 될 거고 법적인 그런 기초도 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아요.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봤을 때 아이들이 인공지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또 어떻게 데이터가 콜렉트 돼서 그게 이 오르가나이즈가 돼가지고 인공지능에 전복이 됐을 때 어떤 편견과 바이어스가 이게 들어갈 수 있는지를 실질적으로 실험을 해보고 테스트 해보는 그런 수업이 지금 이미 나와 있거든요. 네. 제가 이제 진행하고 네. 있는 그런 파일럿, 한국에서도 인기가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경험을 한 아이들은 인공지능을 100% 믿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할 것이고 또 데이터가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를 질문을 할 겁니다. 그런 아이들은. 그래서 현실과 한계를 이해하는 교육이 지금 절실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사람들이 디지털 기술 이런 무서워해요. 인공지능이나 뭐 디지털 메타버스라고 그러면 일단 거부감 가지는 분들이 많거든요. 그래서 저는 어떻게 말하냐면 메타버스는 우리가 지금 다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의 네. 다음 단계일 뿐이다. 내가 내 몸을 사용해서 공간을 이용해서 그렇죠. 안경을 끼고 렌즈를 끼고 또는 더 많은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공간이다. 정말 내가 어떻게 이걸 잘 이용할 수 있느냐를 고민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지식들을 얻어가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러한 시도가 사실은 한 10년 전부터 있어 왔어요.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폴 김 교수님과 스탠퍼드 대학교에서도 이런 시도들을 좀 주도하셨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MOOC 또는 MOOC이라고 하는 Massive Online Open Course 그때 당시에 그 묵 수업을 제가 개설을 했을 때 전 세계 170여 개 국가에서 약 2만 명의 학생이 그 수업을 참여를 했거든요.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핸드폰 하나를 가지고 그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. 제가 스탠포드에 있지 않았어요. 사실 제 묵 수업에서는 제가 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았어요. 그래서 한국에서도 그 중학생들이 제 수업을 들으러 그 사인업을 한 거였거든요. 그래서 한국의 중학생과 또 뭐 독일에 계신 그 박사님과 같이 팀을 이루게 하는 그런 팀 프로젝트를 또 가능하게 하고 그리고 또 스탠포드에서 여러 가지 수업들이 많이 있는데 컴퓨터 관련된 수업도 있지만 뭐 엄청난 그런 수업들이 무료로 지금 제공이 되고 있거든요. 네. 제가 그런 걸 보면서 테크놀로지가 아니었다면 이런 게 가능했을까? 가능하지가 않잖아요. 그런데 이미 그런 가능한 세상은 벌써 몇십 년 전에 왔고 저도 또 10년 전에 이거를 가능케 한 거거든요. 다 100% 공감하는 이야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고용노동부에서도 재취업이나 취업을 위한 강좌가 수천 개가 있고 네. 각 지자체에서도 어떤 시민들, 학생들을 위한 교육 플랫폼도 다 있고 이 문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입시, 대학, 그쵸. 서열, 우리가 갖고 있는 전반적인 문화나 시스템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해체가 되거나 그것 자체가 좀 문제시 되지 않으면 이 이야기가 계속 진행될 수 있을까에 대한 사실 조금 고민은 좀 들어요. 우리 아이만을 위한 그 아이를 위한 그 아이가 정말로 잘할 수 있고 정말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보여주고 싶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아이에 대해서 더더욱 잘 이해하는 부분이 더 중요할 것 같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초중고를 나왔고 하위 1%였습니다. 제가 초중고 때 쉽지 한국에서. 않은데요, 하위 1%도. 네.
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하위 1%였던 것이 도움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학교를 좋아할 일이 없죠. 12년 동안 그 수동적 주입식 교육에 제가 젖어들지 않았다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혼자 하고 싶은 것들을 했던 것 같아요. 공부를 가지고 집에 있는 걸 다 뜯어보는 게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. 테레비도 뜯어보고 라디오도 뜯어보고 모든 걸 다 뜯어서 이제 아버지가 오시기 전까지 그걸 다시 조립을 해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또 저희 형님하고 누님께서 이제 보시던 책들이 있잖아요. 그 책들이 이제 다 찢어졌는데 저희 부모님이 책을 새로 안 사주셨어요. 책을 이렇게 보면 앞이 없거나 뒤가 없거나 이런 책들이에요. 그래서 책을 읽을 때 이 스토리는 어떻게 시작했을까를 제가 스스로 상상을 해서 만들어내는 거죠. 그러니까.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적절한 그 교육의 방법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감사드립니다. 저는 오히려. 그거 한번 해봐야겠다. 책을 앞에 10장을 찍고 읽힌 다음에 피곤하게. 얘기해봐라. 너무 좋은 방법이죠. 네.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교수님은 이 자기 주도적으로 스스로가 이미 학습을 해오셨다고 말씀을 하신 건데, 근데 이제 교수님 책에서는 또 이제 누가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코치가 돼야 된다. 코칭이 중요하다. 이런 말씀하시잖아요. 그러면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코칭 이런 중요성을 좀 깨닫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? 제가 한국에서 하위 1%였잖아요. 그래서 미국에 이제 와서 이제 대학을 가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영어가 안 되니까 음악 수업을 이제 등록을 했는데 그 수업이 이제 완전 실수였던 거죠. 너무나도 실수였던 이유는 그냥 베토벤, 모차르트 이렇게 틀어주시고 다음 주까지 5장 써와 이런 거였어요. 그 음악 감상문을 써와야 되는 거였어요. 근데 제가 그 영어 형용사 단어들을 잘 모르잖아요.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쓸까를 고민을 하면서 뭐 This is good music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썼더니 교수님께서 이게 뭐야? 이거밖에 못해. 그래서 왜 이렇게 이거밖에 못 써? 그랬고 제가 이 음악에 대한 생각이 너무나도 많은데요. 이걸 영어로 쓰려니까 너무 힘드네요.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럼 한국말로 써와. 그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한국말로 5장을 이제 썼는데 뭐 한국말로 쓰니까 뭐 기병대의 당당한 그 기세로 그 모습이 어땠으면 막 이렇게 그 5장을 이렇게 써갔죠. 그랬더니 교수님께서 사전으로 한 단어 한 단어 다 설명해봐 이러시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거를 제가 찾아서 한 단어 한 단어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어요. 이 단어는 이런 뜻이고 이랬더니 교수님께서 그거를 5장을 다 들으시더니 너 음악적 감수성이 정말로 좋다. 이 수업은 감동적이야. 영어 수업이 아니야. 음악 수업이야. 너는 A야. 이러시는 거예요. 멋져.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건 이 교수님께서는 제가 약한 점, 못하는 점, 잘하는 점을 아시고서 코칭을 해주신 거죠. 저의 역량을 끌어내 주신 거죠. 교육의 역할이라는 게 정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. 계기를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.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.